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현장에서 발표하신 발제자님들하고 토론자분들이 쭉 앉아 계신데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아마 지금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 뭐 전달받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아마 접속하고 계시는 외국의 발제자님도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질문이면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한 분씩 개인적인 토론 주제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님이신 전주철 과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해양수산부에서 크루즈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준철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여러 발표자님들께서 발표하신 많은 그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제 큰 틀에서 많은 배움이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 정부에서 크루즈 향후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저희 국내 크루즈 산업 자체는 중국의 한한령 이후 조금 재개될 뻔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관련된 산업들이 저희 중단되다시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서 저희 정부에서는 이거를 뭐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자라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기본 제도약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제도약 방향의 기본 큰 틀은 첫 번째로는 저희 인바운드를 늘리는 형태와 그리고 아웃바운드를 강화하는 형태 두 가지 축을 지금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에 주로 오는 크루즈를 이용한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에 좀 의존성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 17년 한한령 이후에 저희 크루즈 관광객 방문객이 훅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 의존성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동북아 중심의 크루즈 라인에서 동남아 쪽도 저희 나라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좀 매력적인 상품이나 아니면 매력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자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월드와이드 크루즈도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바운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저희 방역 관련해서 그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우리 내국인 저희 국민들이 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방역 대책도 더불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번 계획에서 좀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웃바운드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아까 많은 발표자님들께서도 국내 크루즈 산업이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 의존적이다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저희 내부에서 좀 이제 크루즈 관광객 자체가 많아질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웃바운드 관광객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당장 아웃바운드 많이 하십시오 해서 되는 건 아니라서 우선 저희 그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을 아우를 수 있는 연안 크루즈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분들이 크루즈라는 관광 상품에 대해서 좀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간에 아직까지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국내 관광객들은 크루즈 선박이라는 것을 약간 외국을 가기 위한 이동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 수단의 인식에서 그 크루즈 자체를 즐기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바꿔서 크루즈 자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테마형 크루즈를 도입한다거나 해서 크루즈 자체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어서 아웃바운드 이용객들이 많이 좀 올 수 있도록 해서 저희 국내에서 최종적으로는 국적 크루즈도 뜰 수 있고 모함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아웃바운드를 좀 많이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객을 늘리는 정책을 좀 추진을 해서 기초적인 크루즈 산업의 체력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초 체력을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크루즈 선조라던가 아니면은 좀 더 크루즈 커브 기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주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고요.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하고 이게 그 전체적인 발제자님들의 그 방향하고 우리 정책 방향으로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윤주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윤주입니다. 우선 저는 그 세계 해양 포럼에 이렇게 이제 크루즈 섹션이 별도로 개최가 되고, 특히 이제 조선과의 어떤 연계 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과거의 그런 이제 관광에 기반하지 않은 조금 더 확대되게 논의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특히 황진혜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이제 이 크루즈 시장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크루즈 자체는 관광과 해운과 조선의 융합이라는 상생 발전에 대한 큰 틀에서는 바로 잡아줬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분석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방금 이제 해수부에서도 내수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내수 부족이고, 즉 국내에 대한 어떤 소스 마켓과 사실은 이제 그 소스 마켓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급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필요성, 찰터 크루즈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 저는 조금 더 내려가서 그렇다고 하면 이 내수 부족을 결국 잠재 시장에 대한 이 잠재 시장이 있는데 어떻게 실질 수요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잠재 수요를 약 한 20에서 30만 정도 수요를 보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19년 즉 사드 이전에 사드랍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 그 아웃바운드가 2천만 명이 넘었어요. 그때 약 1%만 가져와도 20만 명이 넘는 수요이고, 해외 관광객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잠재 수요 조사를 했었을 때도 20만 명이 넘는데, 근데 이제 공급은 어떻게 된다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그 잠재수라고 하는 게 그냥 저희가 들어오지는 않죠. 저는 좀 전에 그 다나카 사부로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방역에 대한 체계는 갖췄는데 상품에 대한 메리트가 없으니까 목격이 되지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러면 그 내수를 어떻게 실질수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저희가 쉽게 보는 게 결국 이제 저희 그 아웃바운드 수의 특성이에요. 해외 관광객의 그 2019년도 자료 기준으로 특성을 보면은 저희가 그 해외 여행 경험률이 약 23.2%입니다. 높지는 않죠. 그만큼 어쨌든 그 전체 국민의 2천만 명이 나갔는데 경험률이 23.2%다. 그 얘기는 가시는 분이 많이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더 그들의 특성을 보면은 30대가 전체의 약 한 33.9%예요. 그리고 20대가 30.7%고, 결국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MZ세대 20, 30대가 거의 해외 시장에 대한 주요 고객이라 보는 거고, 이들 좀 특성을 보면은 이들도 보면은 1회 한 번 해외 여행할 때마다 약 4.8일 여행을 해요. 그럼 최근에 저희가 그 크루즈 여행객들의 어떤 특히 아시아 크루즈 여행객들 성향을 보면은 거의 다 4.5일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그 실질 수요가 사실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그런 성향과 비슷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1일 평균 해외에서 쓰는 그 금액도 약 117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수요들, 물론 기존의 그 5, 60대 대 수요는 있는 거죠. 기존 수요는 있지만 어쨌든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를 창출할 때는 지금 현재 아웃바운드의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인바운드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해수부에서도 저 인바운드에 대한 수요 그런 시장에 집중되는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그 의존들을 줄이기 위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100%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 좀 저희는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항공으로 오는 그 수요의 변화는 사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은 사드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사드 이전에 2016년도에는 800만 명이었는데 사드로 400만 명이 줄었어요. 근데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다시
600만 명, 약 200만 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크루즈는 중국에 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중국이 거의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거리인데, 물론 저는 핵심 시장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 다변화는 해야 되는데 핵심 시장인 중국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될 시장이라 보는 거고, 제가 크루즈의 어떤 변화를 보면 중국 시장이 어쨌든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나마 큰 시장이 일본이랑 대만이에요. 대만이 약 8,000명 정도 들어오다 크루즈로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25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부분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40만, 50만, 60만 그만큼 수요가 있는데, 제가 전략적으로 인바운드를 할 때도 다변화하되 핵심 시장인 중국이라든지 일본 시장을 두고 그 외에 다변화해야 될 시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인아웃바운드에 대한 수요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광 사이드에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사회가 좀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박수는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간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윤주 박사님 실제적으로 한국 관광 수요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루즈가 또 우리 아시아 시장이나 한국 크루즈도 이렇게 단기적인 여행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 참 좋은 발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남영준 현대미포조선 전무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방금 소개를 받았는데요. 지금 담당자가 좀 바뀌어서 저는 현대미포조선 기술영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찬일 상무입니다. 예, 제가 오늘 참석한 패널 중에 유일하게 조선소를 대표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조선소에서 실제 크루즈나 로팍스, 카페리 등을 건조할 때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당사가 최근에 어떤 크루즈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당사는 최근 여객선 로팍스 페리 관련된 계약을 했고 건조를 이미 5척 이상은 해냈습니다. 최근에 건조해서 5척 정도가 계약이 건조가 되었고 4척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GT 기준으로 보면 한 2만에서 5만 한 3천 톤 정도 됩니다. 아까 보시면은 저희 연근해나 일본 정도에서 지었던 배들이 보면 2만 GT에서 한 5만 정도 GT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배하고 저희 배의 차이는 뭐냐면 그 배는 순수하게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선이고요. 저희가 지금 건조하고 있는 거는 로팍스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같이 실어서 나를 수 있는 배라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보시면은 지금 로팍스 수요가 조금씩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선 현대화 펀드로 인한 선박 금융자금 지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지금 선박 금융 지원에는 사실은 여객선 분야는 있지만 크루즈 분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크루즈를 짓고 싶어 해도 그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마 선사 육성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실제 배를 지으면서 느끼는 현실감이라는 게 국내의 인테리어 업체라 이런 전문 설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 전체 성과의 30에서 한 50% 정도가 인테리어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테리어 디자인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테리어 자재비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에서 지금 저희가 거의 조달을 해야 되는 형편인지라 실제 배를 지어도 그렇게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아웃풋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조선소들이 여객선을 짓는데 조금 주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객선이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이런 전반적인 산업을 좀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 주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거에는 물론 이제 전문 설계 인력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관련 기자재 업체 발굴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엔 아까 말씀드렸던 연안여객선, 현대와 펀드와 같은 선박 금융 지원이 활성화가 된다면 국내 선사들이 아마 육성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조선소와 선사가 콜라보가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로팍스 시장은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해가는 단계입니다. 최근에 계약했던 키위레일이라는 뉴질랜드 배입니다. GT가 53,00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고요. 이 가격이 한 2억 불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상선의 같은 크기에 비하면 한 3배에서 5배 고부가가치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좀만 지원을 해준다면 국내 조선소들이 못 짓는 게 아니고 안 짓는 거죠. 그래서 국내 조선소를 그 여객선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여러 방향에서 좀 지원을 해주신다면은 저희 조선소 입장에서는 충분히 건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일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또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개가 좀 겹쳐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결례를 한 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현실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부 주도적인 어떤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현실감 있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토론자 이 앞에 계신 분 중에선 마지막 발언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STX 조선의 그 김일석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일석입니다. 저는 삼성중공업에서 선실 인테리어를 했고 아키텍트 코디네이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STX 조선에서는 크루즈선 인테리어 연구개발을 담당했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찬일 상무님께서 크루즈선 건조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크루즈선 건조 과연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근대화되고 나서 남긴 신화는 언제 들어도 경이감이 넘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500원 지폐에 담긴 그 거북선이라는 두고두고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선을 비롯한 여객선 건조 부분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그 시초를 놓았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최초로 여객선의 형태를 갖춘 그 화객선 MS 아메리카노호를 건조해서 여객선 건조의 첫 획을 그었는데 안타깝게도 후속선 발주를 포기하면서 그 명맥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선소는 이에 자극받아서 그 크루즈선 건조로 향한 도전을 계속 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추격을 뿌리치고 확고한 조선 강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찍이 여객선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페리선 건조 세계 1위의 고지를 이미 점령하였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건조 역사는 앞에서 그 다나카 씨의 그 주제 발표를 통해서 언급이 되었기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수주 및 건조에서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건조 가격 증가와 무리한 저가 수주 영향으로 향후 수주 활동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앞에 발표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보다 앞서서 이미 크루즈선 건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그 기체 아래 아주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1990년 이후에 여객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크루즈선 초기 단계의 로팍스선을 수주해서 건조하고 점차 기술력을 쌓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대형 3사를 합쳐서 20여 척의 로팍스선 건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크루즈선 건조만큼은 아직도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선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4개의 대형 조선소와 조선기자재연구원 등이 참여해서 수많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5년 동안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선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술은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 조선소들은 크루즈선 건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국내 조선소들의 크루즈선 근조 수주 의지가 부족하고, 둘째, 크루즈선 특유의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셋째, 크루즈 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조선소들은 영업수지 악화와 인테리어 기술 부족을 이유로 수주가 곤란하다는 공통된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소 경영진의 단기 성과를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해양 프로젝트가 유행병처럼 확산되면서 액면가가 수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조선소를 유혹하고, 당장 계약금만 챙겨도 엄청난 실적을 가져다 주게 되자 단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으로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크루즈선보다도 해양 산업에 몰입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대형 조선소들이 지금 현재까지 헤어나오기 힘든 경영 악화에 늪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크루즈선 건조를 위해서 많은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고, 특히 인테리어 분야는 크루즈선 건조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 기술을 이미 도입, 국내 건조 로박스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인정을 받았고요. 국내 크루즈선 건조가 현실화된다면 이런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에 의해서 급속한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조선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저는 장담을 합니다. 지난 50여 년에 걸쳐서 힘들게 세계 1등의 조선 강국을 이루었으나 조선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즈선 건조는 해보지도 못한 채 중국을 비롯한 후발국들에게 조선 왕국의 신화를 물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심란한 심경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반드시 크루즈선을 건조해야만 진정한 조선 강국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기술, 인력들이 모두 사장되어 버린다면 이 얼마나 큰 낭비고 비효율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소뿐만 아니라 국내 크루즈선 발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는 정책과 제도, 금융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아직 산재 있는 현실에서 그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심체가 만들어진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황진애 본부장께서 제안하신 가칭 한국 크루즈 조선 R&D 센터 설립 추진은 아주 좋은 제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크루즈선 건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라도 조선 강국의 명성을 제대로 날리려면 크루즈선 건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일석 고문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참 희망처럼 들립니다. 못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인테리어 기술도 로펙스를 이제 직접 건조하면서 상당수 좀 가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 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이게 정책적인 노력으로 오늘 토론들이 정말 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가져보게 합니다. 이제는요, 시간이 저희한테 주어진 게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클리어의 지부장님이신 조엘 카츠님하고 우리 다나카 사부로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들과 대화하고 있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질문들이 그분들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어려운 시간 내서 외국에서 이렇게 접속해서 저희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오늘 저희들 이런 월드 오션 포럼에 두 분 연사께서, 또 세 분이죠, 사실은 두 분이 직접 이 시간에 참석하셨는데, 해외에 계시지만은 이런 자리에 대해서 소회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에게 어떤 조언이라든가요, 한국 크루즈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조언, 이런 것들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엘 카츠 우리 지사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나카 사부로 소장님 순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자, 조엘 카츠 지사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신 건 아니신가요? 네, 혹시 그 질문이나 특별히 지금 와 있는 거는 없는데요. 혹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혹시 있으시면은 그거를 저희가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좌장이지만 드릴게요. 제 질문은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이제 국제 인터내셔널 크루즈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모습을 재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란 특수한 상황, 특히 아시아와 이 호주의 지부장님을 이제 클리어해서 담당하시면서 한국이라면은 이런 제안, 이런 것을 내가 조언해주고 싶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큰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지금 실제로 크루즈가 한 50% 정도 캐파가 지금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명 승객 정도가 다시 크루즈를 즐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중요한 키 시장들이 있겠는데요. 이 키 시장 중에 하나가 바로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3대 시장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대만이 먼저 필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리비안 재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홍콩에서 또 크루즈가 재개가 되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 다 들었다시피 다나카 상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본의 국내 크루즈도 지금 재개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재개와 관련된 열쇠는요. 바로 철저한 그러한 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정부와 선사와 그리고 보건당국 간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재개를 한 곳들을 보게 되면은 다 개방형의 그리고 또 투명한 이해 당사 기관들 간의 참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가 잘 안 되고 있고 지체되고 있는 곳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개방되고 투명한 참여가 부족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에 있는 국가들한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요. 특히 이제 크루즈 산업의 재개를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모든 이해기관들과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함께 협력해야 되고 또한 업계의 프로토콜, 특히 최근에 도입했던 이러한 방역 조치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현 상황에 맞게 맞춤화시켜야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마다 뭐 상황이 조금 다르고 국가들마다도 리스크 성향이 조금 다르고 방역 조치도 느슨한 것도 있고 엄격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모두가 다 개방되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엘 카츠 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있으세요? 우리 홍진애 박사님, 예, 또 추가 질문 하나 하시겠습니다. 예, 저도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리아 아시아 태평양 호주 지부장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어떤 크루즈 관광객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 기항을 했던 글로벌 선사의 선박들이 최근에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글로벌 크루즈 선사들이 아시아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를 나타내는 건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시아에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선박이 철수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에 사실은 이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관광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랬었습니다. 그런 근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곧 놀라운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시장의 조정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장기적인 전망, 특히 이제 크루즈 선사의 아시아에 대한 견해는 아시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18개월 동안의 이러한 힘겨운
상황들로 인해서 전례가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야기가 되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해서 봤을 때에 이제 크루즈 선사들이 다시금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의 운항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선박들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미래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의 어떤 즉각적인 그 증가보다는 점차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같이 지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다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이제 현재의 그 추세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거는 일시적인 거다 이런 말씀 어디든 뭐 그런 것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낙관론을 이렇게 전개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크루즈 발전을 한국형을 개발하려면은 정말 개방적으로 토론해야 된다. 그리고 힘이 모아져야 된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들 실제적인 정교하게 그 정책을 세팅하는데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나카 사부로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발제자님이나 혹시 토론자님 아니면 우리 홍진애 박사님도 말씀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나카 사부로 소장님께서 우리 홍진애 박사님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질문이 없어서 제가 그냥 좀 하겠습니다. 그 다나카 사부로상 반갑습니다. 그 일본은 발표에서 나왔듯이 1989년 그 일본 크루즈 원년을 발표한 이후에 크루즈가 이제 일본 크루즈 시장이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의 그 크루즈 일본 크루즈 선박이 운항을 하고 있고 그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 한편으로는 일본 크루즈 시장이 그 일본 선사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은 해외 크루즈 선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은 관광객을 수송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 그 정부 입장이나 일본 선사 입장에서는 그 일본 시장을 일본 선사가 좀 더 키워 나가는 부분들을 기대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일본 크루즈 시장이 그 일본 선사보다 외국 크루즈 선사에 의해서 그 성장이 주도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방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전에 황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은 1989년에 크루즈 원년이라고 해서 굳이 말하자면 크루즈선의 타자, 크루즈선을 타보자 해서 크루즈 산업을 개시했습니다. 약 20년 정도 그와 같은 일본인이 크루즈선을 타는 경험을 해서 그 후 10년 전부터 외국인을 일본에 맞이하자 인바운드라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로써 일본 크루즈가 형성되어 왔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운데서 향후 일본 선사에 의한 증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에 있어서의 크루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본의 선사 3사는 각각 한 척씩 선박을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이 운항 형태 그 자체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요. 역시 선박 규모가 너무 작다, 너무 소형이다 하는 점입니다. 그 한 척을 운행하게 되면 운항 코스트에 대해서도 비싸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크루즈선에 승선하기 위한 크루즈 요금이 비싸지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의 3선은
크루즈의 최저 가격이 1인당 45,000엔 이상이라는 아주 비싼 여행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이 크루즈에 참가할 수가 없고요. 특정인 어느 정도 부유층들이 즐기는 게 일본에 있어서의 크루즈선 여행이다. 그런 식의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 시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선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가격을 저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크루즈 요금을 낮추게 되면요, 회사 규모를 키우거나 선박 규모를 대형화하는 그런 추진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형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선박을 운항하고 또 많은 정원의 선박이 일본에 와서 일반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크루즈선에 대해서는 외국선을 이용하고, 부유층들은 일본 선적의 선박을 이용하는 일본 안에 있어서 두 가지 흐름, 역할 분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각각 이런 식으로 발전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선적 회사 그리고 외국 선적 회사가 서로 협력하면서 일본에서의 마켓을 확대해가는 그런 방향성, 그런 방침이 일본의 현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괜찮으십니까?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일본의 또 현재 문제도 이렇게 곁들여가면서 산사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초과된 셈이고요. 모든 그 발제와 토론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를 해주신 5분의 발표자님, 우리 조엘 카츠 지부장님 현장에서도 참석해 주셨고, 다나카 사부로 우리 소장님, 그다음에 앤디 유일 사장님, 그다음에 황진애 박사님, 또 주영열 교수님 발표 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토론하신 우리 네 분, 우리 전준철 과장님, 그 윤주 박사님, 그래 김찬일 상무님, 또 김일성 전 고문님, 전 고문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저희들의 월드오션 포럼에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토론이 저희들 한국 크루즈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던지고 분명한 어떠한 너무 늦기 전에 시장이 재정립 확 되기 전에 이렇게 세팅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는 후의 기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모든 진행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도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월드오션 포럼의 크루즈 세션, 한국 크루즈 가능한가에 대한 순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